죽은 사람이 왜 나야?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귀청을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영정사진, 그 속에서 5살배기 자신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고아원에 버려질 때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지금껏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차린 이 제사상이 자신의 제삿밥이었던 겁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린 그 순간 집주인 미란 여사의 입꼬리가 소름 끼치게 올라갔어요. 도대체 서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도 황금빛 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이 대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턱끝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 바람까지 피워 우리 집안 망신은 내가 다 시키는구나. 그 말에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한 시간이요. 손가락마다 생긴 상처와 화상 자국이 그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람이라니요. 서윤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서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 안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훈. 그가 한마디만 해주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서윤 씨,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혼이야.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한때는 평생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은 그냥 납품업체 직원이잖아. 증거 사진이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성훈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증거라는 게 고작 식자재 상자를 건네받는 장면,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장면이 전부였죠. 누가 봐도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진실 따윈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골목길에 홀로 남겨졌죠. 손에 쥔 거라곤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이 고작 이 봉지 하나로 정리되다니.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시간 전만 해도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메뉴에 넣을 약선 된장찌개의 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예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서윤은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채소를 배달하러 오는, 얼굴만 겨우 아는 사이였죠.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는. 증거가 있어.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이 그 남자에게서 상자를 건네받는 장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장면. 그게 다였습니다.
업무적인 상황을 교묘하게 찍어 놓은 것에 불과했죠. 이건 그냥 납품받는 거였어요. 오해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들린 국자가 덜덜 떨렸죠. 뭔가 무섭도록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허락되지 않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레시피들, 그 모든 특허권이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거죠. 몇 달 전 남편이 세금 서류라며 들이밀었던 종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믿고 읽어보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돌아온 건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으셨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서윤은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쫓겼습니다. 10년 동안 식당을 일으킨 공로도 밤잠을 설치며 만들어낸 레시피도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죠. 서윤에게 남은 건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한 권뿐이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3만 원. 내일 당장 어디서 잘지도 뭘 먹을지도 막막했죠. 서윤은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 누렇게 바랜 종이, 곳곳에 묻은 기름 얼룩. 이 수첩은 서윤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 품에 안고 있던 단 하나의 물건이었죠.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자신을 두고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수첩에 빼곡히 적힌 약선 요리 비법만이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던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어머니는 서윤이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가끔 꿈에서 희미하게 스치는 따뜻한 손길만이 전부였죠.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버리고 간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신문 구석, 작은 네모 안에 광고 문구가 보였죠. 대성그룹 회장 저택 입주 요리사 모집, 숙식 제공. 서윤은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숙식 제공. 그 네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죠. 대성그룹이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잘 곳조차 없는 서윤에게 그것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무조건 찾아가 보기로 했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아직 포기하기엔 38배 인생이 너무 길잖아.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죠. 품 안의 수첩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작은 유산이 서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저택은 서울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정문 앞에 섰어요. 현관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최미란 여사였죠.
최 여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낡은 구두와 다려 입은 블라우스를 보는 눈빛이 영 불편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찮으셔서 요리사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의 음식을 드시게 할 순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떨어지는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사람 데려와 보게. 힘없는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동아 회장이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이 쑥 들어갔고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죠. 물도 못 넘기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음식이나 먹어보고 싶어.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회장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서윤은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환기, 대추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한 유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딱 맞는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황기죽이었어요. 서윤은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황기는 물에 불려 독한 기운을 빼내고 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었어요. 2시간 넘게 불 앞을 지키며 천천히 저었습니다. 은은한 황기향이 주방 가득 퍼졌죠. 회장의 방에서 동아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뭐지? 황기죽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께 좋아요.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 회장님,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동아 회장은 죽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맡더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 향.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째 물도 못 넘기던 동아 회장이 죽을 연달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속이 편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아 회장은 그릇을 비우고 서윤을 올려다보았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한서윤입니다. 내 전속 요리사로 들어오게. 최 여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회장님, 한 끼 먹고 바로 채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이 사람 음식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단호한 목소리에 최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보는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저택의 작은 방에서 수첩을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이 저택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윤은 수첩을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동아 회장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물도 못 넘기던 사람이 죽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게 되었죠. 서윤은 어머니의 수첩을 밤마다 들여다보며 회장의 기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킬 방법을 찾았어요.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서윤의 손가락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참마 타락죽. 수첩에는 참마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지친 몸의 기운을 불어넣는 약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만 껍질의 점액질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주방에서 참마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손목까지 끼고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어요.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 선생님, 큰일 났어요. 냉장고 육수가 전부 상했대요. 서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참마 껍질 조각이 튀어 올랐습니다. 끈적한 점액이 묻은 껍질이
장갑이 닿지 않는 팔뚝 안쪽에 떨어졌어요. 서윤은 재빨리 물로 팔을 씻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서윤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이 완성되었을 때 팔뚝에는 붉은 반점들이 솟아올라 있었죠. 동아 회장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인가? 참맛 타락죽입니다, 회장님. 서윤이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붉게 부어오른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어요. 자네, 그 팔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 참마 껍질이 닿았는데 제가 좀 예민한 체질이라서요. 참마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네, 어릴 때부터요. 참마 껍질만 스쳐도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회장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 아내도 그랬어. 참마 껍질만 스쳐도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지. 희귀한 체질이었어.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똑같았어. 3살 때 처음 알았지. 의사가 그러더군. 이런 체질은 유전이라고.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팔의 붉은 반점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참마 껍질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늘 주의를 주셨죠. 회장님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33년 전에 잃어버렸어. 겨우 5살이었지. 이름이 혜민이었어. 혜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글씨가 떠올랐어요. 희미하게 번진 글씨, 혜민아 사랑해.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식으시기 전에 드세요. 복도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방 안에 홀로 남은 동아 회장은 식어가는 참마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혜민아, 내가 맞니? 작은 목소리가 빈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누군가 바늘로 찔러대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서윤은 어깨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통증은 익숙한 것이었어요. 고아원에 가기 전부터 비만 오면 찾아오는 손님 같았죠. 그 시각 3층 침실에서 동아 회장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연신 주무르며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건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 어깨 신경통은 김씨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버지도 장마철이면 같은 곳이 아팠어요. 그리고 33년 전 어린 딸아이도 비 오는 날이면 왼쪽 어깨가 아프다며 칭얼거리곤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내려갔죠.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윤 씨. 서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깐 쉬려고 했는데. 회장은 서윤이 부여잡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어깨, 자신과 똑같은 곳이었어요. 어깨가 아픈 건가? 네. 비만 오면 이렇게 아파서요.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요. 고아원에 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마 알레르기,
특이 체질, 그리고 이제 왼쪽 어깨 신경통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이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요. 제가 맡겨질 때 아무 정보도 없었대요. 5살짜리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3년 전 5살이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만 이 요리 수첩이 유일한 단서예요. 맡겨질 때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해요.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둑한 불빛 아래 서윤의 이목구비가 3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겹쳐 보였어요.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땀을 닦게. 오늘은 푹 쉬도록 해. 회장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왼쪽 어깨가 아픈 사람을 나는 평생 3명밖에 만나지 못했어. 내 아버지, 나 그리고 33년 전에 죽은 내 어린 딸아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3년 전에 죽은 딸아이라니.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방으로 돌아간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아내의 품에 안긴 5살짜리 딸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내가 살아 돌아온 걸까? 혜민아.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아 회장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건 서윤이 저택에 들어온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어하던 분이 이젠 서윤이 끓인 죽을 한 그릇씩 비우고 가벼운 산책까지 하시게 됐죠. 최미란 여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는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아 회장이 벤치에 앉아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무언가를 말하자 회장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미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미란의 손가락이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세게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요? 전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냈고 그 여자가 남긴 딸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들어온 요리사 하나가 모든 걸 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서윤을 자신의 거실로 불렀습니다. 곧 제사가 있어요. 회장님의 전처 따님 제사야. 혜민이라고 5살에 세상을 떠났지. 33주기야. 미란의 눈이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제사 준비를 내가 맡아.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제사 음식 준비라면 보통 며느리나 친척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제가요? 미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어조만 남았어요. 천한 내가 감히 회장님 핏줄의 제사상을 차리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음식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날로 짐 싸. 알겠어? 미란의 눈동자는 검고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거실을 나오자마자 서윤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시댁에서도 늘 이랬어요. 실수를 유도하고 그 실수를 빌미로 쫓아내버리는 것. 하지만 서윤에겐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서 저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의 약선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수첩이었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체를 보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당신 전처 말이야. 한서윤. 지금 우리 저택에서 일하고 있어. 그년이 거기까지 기어들어갔군요.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초호라고 알아? 투구꽃 뿌리. 초호는 맹독성 약초였습니다. 잘못 먹으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었죠. 그걸 왜요? 이유는 묻지 마. 구해줄 수 있어? 보수는요? 넉넉히 줄게. 당신 전처한테 빼앗긴 레시피건도 도와줄 수 있어. 좋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제 곧이야. 미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어떤 함정이 파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완벽한 제사상을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지만 피곤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내린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천한 내가 감히 회장님 핏줄의 제사상을 차리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실수하면 당장 해고다. 그 말투에는 서윤을 짓밟으려는 악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힌 요리법을 따라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재계 인사들과 친척들이 현관을 메웠어요. 저택 안에는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마지막 음식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대청 안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사상 앞에 다다른 서윤은 탕국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제사상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제사상 중앙에 놓인 영정 사진에 닿았습니다. 2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왼쪽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윤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사진 속 그 얼굴.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그 얼굴이 영정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지? 왜 내 사진이 여기에? 이건 죽은 아이의 영정 사진이잖아. 그런데 왜 나와 똑같은 거지? 아,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쨍그랑. 굉음과 함께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탕국이 쏟아지고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제사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33년 동안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왔다는 뜻이었어요. 왜 제가?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최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가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건 나야. 저건 나라고요.
서윤은 마른 입술로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싼 사람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자신의 제사상을. 제사상 앞에서 주저앉은 서윤을 본 순간 미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고 공포에 질린 저 창백한 얼굴. 미란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33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버린 아이가 바로 저 여자라는 것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정체가 밝혀지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어요. 미라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성훈이 초호를 구해왔습니다. 마른 뿌리를 받아든 미란의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잠깐이었어요. 33년 전에도 갓난아이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날 오후 서윤은 주방에서 동아 회장의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삼과 대추를 넣은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서윤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미란이 노렸어요. 주방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미란의 손에는 고운 가루로 빻아놓은 초우가 들려 있었어요. 삼계탕 뚜껑을 열고 초우 가루를 털어넣은 뒤 국자로 휘저어 흔적을 감췄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빠져나갔어요. 서윤이 돌아왔을 때 주방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서윤은 상을 들고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은 또 뭘 만들었나? 삼계탕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지셔서요. 첫 숟가락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두세 숟가락을 넘기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피를 토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서윤의 비명에 하인들이 달려오고 미란도 나타났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독을 탔어.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무슨. 다들 봤잖아. 저 여자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되셨다고. 미란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독살을 시도한 거야. 경찰 불러.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만든 음식을 먹고 회장이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영정 사진을 본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살인 미수범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아 회장과 서윤이 나란히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방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주변을 물들였죠. 차 안에는 두 개의 들것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의식을 잃은 서윤이, 다른 하나에는 피를 토하며 신음하는 동아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제사상 위 영정 사진을 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떨어뜨린 쟁반, 산산이 부서진 그릇들,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독살범이라 외치던 미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서윤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서윤의 얼굴에 씌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성 환자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 상태입니다. 맥박 불규칙하고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옆 들것에서는 동아 회장의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입가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초호라는 독초가 몸속에서 맹렬하게 그의 장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환자는 독성 물질 섭취 추정됩니다. 위세척 준비하고 해독제 투여 준비해 주세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서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병원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형광등 불빛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두 환자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죠. 동아 회장은 처치실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 옆 침대에서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들리시면 손을 움직여 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서윤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고 뿌연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서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 그제야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 5살 꼬마의 얼굴.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질 때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동아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서윤은 속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고용주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왠지 모를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의료진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두 환자 모두 상처 부위 소독과 응급 처치를 위해 마취 주사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동아 회장의 차트를 보더니 손을 멈췄어요. 잠깐요. 이 환자 차트에 마취제 알레르기 고위험군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마취 주사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간호사가 서윤의 팔에 마취 주사를 놓은 직후였어요. 몇 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휘어지더니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쇼크입니다.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댔죠. 응급주사 놓고 기도 확보해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목이 부어오르면서 숨을 쉬기 어려워졌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새파랗게 변해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덮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담당 의사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환자의 차트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는 동아 회장의 의료 기록과 방금 일어난 서윤의 반응을 비교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불가능해요. 마취제에 대한 이런 심한 알레르기 반응. 이건 극히 드문 유전적 특성입니다.
다른 의사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과 이 환자,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 증상의 모습, 심각한 정도까지 전부요. 이건 유전적으로 직계 가족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수십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응급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죠. 마침 동아 회장의 수행 비서가 응급실 입구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참마 알레르기, 비 오는 날의 왼쪽 어깨 신경통, 그리고 이제는 마취제 알레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 준비해 주세요. 긴급입니다. 한편 서윤은 응급주사 덕분에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부어올랐던 목도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서윤은 계속해서 그 영정사진 속 얼굴을 떠올렸어요. 5살의 자신, 해맑게 웃고 있던 어린 자신, 누군가가 자신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 나는 누구인 걸까요? 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서윤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진실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33년을 살아온 아버지와 딸. 운명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말이죠. 병원 복도의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밀려오듯 33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도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참이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의식을 잃은 서윤이, 다른 한쪽에는 겨우 위세척을 마친 동아 회장이 누워 있었죠. 마취제 쇼크라는 똑같은 반응. 그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수행비서 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의사가 외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그 말이요. 그는 곧바로 병원 측에 긴급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죠. 친자 확률 99.9%, 33년 전 실종된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장님의 딸이 바로 옆 병실에서 숨쉬고 있다니요. 한편 경찰은 서윤의 소지품을 조사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서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황기죽, 참마타락죽 같은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표지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표지 안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벗겨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동아 씨와 우리 아가 혜민이 이 요리들로 평생 건강하길. 정 과장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아가신 전 사모님의 필체였죠. 이 수첩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저택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미란 여사가 몰래 서윤의 보양식에 가루를 섞는 모습이었죠. 초. 투구꽃 뿌리에서 추출한 맹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전 남편 성훈과 주고받은 문자였죠. 초 구해줘요. 값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미란 여사는 서윤을 없애기 위해 전 남편과 손을 잡았고 성훈은 돈에 눈이 멀어 독초를 구해다 준 것이었습니다. 33년 전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5살이던 혜민이는 미란 여사의 사주로 납치되었어요. 먼 지방의 고아원에 버려진 뒤 가짜 시신으로 장례까지 치러졌죠. 모든 것은 친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미란 여사는 살인 미수와 아동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훈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날 밤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동아 회장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침대에 누운 동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말없이 결과지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동아 회장의 떨리는 손이 그것들을 받아들었죠. 결과지를 읽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아내의 글씨를 보는 순간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민이가 살아있다고? 정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3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거였구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지켜준 거였어. 그 울음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동아 회장은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윤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아 회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해들은 직후였습니다. 33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바로 곁에서 자신을 돌봐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서윤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동아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혜민아.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아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 딸 혜민아. 아비가 널 못 알아봤구나. 33년 동안 내 제삿밥을 지으면서 내가 날 살려주고 있는 줄도 몰랐어.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운 밤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 위로 아버지의 손 온기가 덮여왔어요. 아빠, 저 살아있었어요. 동아 회장은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었지만 그 힘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미란 여사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CCTV에는 그녀가 서윤의 요리에 독초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33년 전 5살 배기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사실까지 밝혀졌죠. 미란 여사는 살인 미수와 아동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훈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김혜민. 33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퇴원한 동아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아버지를 위해 약선죽을 끓였어요. 동아 회장은 딸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으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끓여주던 죽 맛이 바로 이 맛이었어. 서윤은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밥그릇에 죽을 더 떠들였습니다. 6개월 후 대성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약선 식품 브랜드였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수첩을 바탕으로 현대인을 위한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혜민이라고 지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과 동아 회장은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민아, 아빠가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해드릴게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밥 먹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3년의 그리움이 이제야 따스한 밥상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